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대 바야흐로 디자인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거에는 패션이나 무슨 의류 쪽에서 디자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제조업까지도 디자인이 공정기술을 앞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건축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설계를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건축 설계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유수의 건축 설계 사무소죠. 간삼의 오동희 사장님을 모시고 건축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동희 사장님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사님을 만나러 뵈러 오기 전에는 유수의 건축회사의 대표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주름도 있고 또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뭐 그런 분을 상상을 했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는 오사님 무슨 소년 같으세요? 그렇게 아마 건축이라는 그 감각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을 하시다 보니까는 그래서 젊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감사한 말씀입니다. 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꿈을 많이 끄다 보니까. 아유, 좋습니다. 아주 미소년 같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가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아티스트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술 장르 같기도 하고 또 엔지니어링 파트 같기도 하고 또 뭐 기업가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르를 이렇게 포괄하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건축가가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행위가 처음에 이제 어떤 건물을 기획하는 꿈을 꾸는 것부터 해서 나중에 건물이 이제 세워질 때 굉장히 어떤 힘든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기술자적인 그런 입장도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다 집이 지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보여지는 그 결과물들을 보고선 보통 건축가의 역할을 이해하다 보니까 건축가는 예술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집을 짓기 때문에 일종의 종합예술 같은 거, 그죠? 그렇습니다. 인문적 요소, 무슨 또 과학적 요소 이런 것들이 퓨전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총체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미술대학하고도 이렇게 우리가 건축학과 하면은 보통 그 미술대학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런 나한테 종합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간삼이라는 회사 지금 대표이사 맡은 지 얼마 되셨어요? 대표이사를 맡은 지는 지금 한 6, 7년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뭐 건축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 회사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삼이 어떤 회사인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간삼이라고 하는 회사는 한 1983년도에 창업을 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27년이 된 회사죠. 그 당시에 한 5명의 그 건축가들이 그 기성에 활동하던 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일종의 동업을 하면서 창업을 한 게 됐는데, 새로운 어떤 목적, 어떤 새로운 방식의 그런 설계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이 정신을 가지고 만든 회사가 이제 간삼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이 어떤 방향이랄까요? 그것은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건데, 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그 설계 사무소를 쭉 운영하던 그 형태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형태로 창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창업 세대가 다 일선에서 이제 좀 은퇴하시고 또 이제 2세대, 3세대 경영까지 이제 쭉 넘어오면서 설계 회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세대 교체를 잘 이뤄나가는 그런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고, 또 지금으로서는 처음에 뭐 아주 미약하고 작은 회사로 출발했던 회사가 꾸준히 성장해서 한 전체 직원 숫자가 한 500명 정도 되는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같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건축사들은 결국 건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간삼이 만들어낸 우리 시청자들이 좀 알만한, 인식할 만한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좀 연도별로 이렇게 좀 큰 건축물별로 설명을 해 주시죠. 건물 하나하나마다 사실 크든 작든 또는 뭐 쉽든 어렵든 간에 뭐 기억이 안 남을 수 없겠지만은 그 중에 그래도 초창기 때의 이 회사를 간삼을 어떤 기반에 올릴 수 있도록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가령 포항공과대학교라든지 또 한국은행 본점과 같은 네. 그런 설계를 초창기 때 했습니다. 포항공대를 하셨구나.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꾸준히 여러 작품을 하다가 1990년대, 90년도죠. 그때 포스코 센터라고 하는 그 설계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저기 저 테헤란로에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 건물이 두 번을 걸쳐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건물이 됐습니다만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건축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크게 일조한 그런 네. 이제 건물로 포스코 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우리 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트 개념인데 네. 그 간삼 건축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다른 데에 비해서 간삼 건축은 이러이러한 그 건축물적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규정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될까요? 예. 과거에 저희가 이제 한참 저희 회사 성장하면서 갖고 있던 기본적인 그 생각의 방향은 도시 가꾸기 또 어떤 새로운 그런 장소를 만드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였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라는 게 이제 설계를 하면은 이제 건물 하나를 이렇게 설계하는데 이제 중점을 둬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나중에 그 주변의 그 도시 또 지어짐으로써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런 그 여파를 줄 수 있을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결국 건물의 어떤 하드웨어로서 우리가 만들지만 나중에 다 지어지고 나면은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데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문화적인 측면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또한 그런 그 도시 가꾸기에 더불어서 이제 건축의 어떤 기술의 그런 이 수준을 초창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높지가 않았던 그런 수준이 있었지만 그걸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서 건물을 설계할 때마다 좀 한 단계 한 단계 새로운 기술, 신기술이죠. 그래서 그 당시 하이테크 건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들고 그 결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는 제가 참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어쨌든 건축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문적 요소가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테크놀로지, 소위 엔지니어링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흔히들 우리가 그 인문학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이 부딪힐 수가 있죠. 그죠? 너무 인문학적 개념, 소위 인간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조금 어떤 그 메카니컬한 면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 너무 효율성만 강조하면은 우리 인간과 이렇게 좀 괴리된 어떤 그런 건축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조화를 어떻게 시켜나가세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걸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측면이 강한데 그 이유는 이 건축이라는 것이 결과물로는 건물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 내용에는 그 건물을 이용하는 그 사람 또 건물 속에서 어떤 그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 인간의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 결과물로서 그릇으로서 만드는 게 건물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다만 그 현재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트렌드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인문적인 그런 트렌드가 강한 그런 건축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건축가는 굉장히 기술 측면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이제 건축가가 있게 마련이겠죠. 건축가에 따라서 성향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럴 수 인문적인 있겠습니다. 적을 네. 강조하는 분하고 예, 또 엔지니어링 측면을 강조하는 분하고 예. 옛날엔 정말 그 주거라는 것이 그냥 들어가 사는 거였는데 지금은 주거 환경, 그 건물이 건물로 하여금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또 바뀌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인문학적 어떤 예. 그런 건축물로서의 의미인데 자, 그 건축 설계도 하여튼 발전이 뭐 그동안에 모든 문명이 뭐 비약적으로 우리 세대에 들어와서 지금 뭐 반세기, 한 세기 걸쳐서 너무나 빨리 발전해 되어 왔지만은 설계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이렇게 현대로 이렇게 이제 그 뭐 일제시대부터 현대로 그 전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 변혁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건축적으로 보면 국적이 불분명한 건축도 있었고 또 지나치게 우리가 뭐 외래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외국적인 거를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것도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 건축 설계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했을까요? 그럼 조금 그 시대별로 한번 좀 엮어봐 주시죠.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시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그런 어떤 뭐 국적의 문제라든가 또는 전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거기에서 자유로워져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됐죠.
뭐 그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이라든지 또는 뭐 그 일반적인 예술의 분야에서도 그렇고 국적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그이 전 세계의 어떤 그 이 웹 기반에서의 정보라든지 또는 그 인간의 삶의 어떤 그런 보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선 지금은 뭐 그런 데에 대한 제약, 마음의 제약을 많이 자유롭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에는 무슨 전통 문제에 대한 논란 같은 것도 많이 있었나 보죠. 이렇게 뭐 아주 첨예했죠. 뭐 그게 첨예했군요. 뭐 어떤 전통의 문제가 그 건축의 뭐랄까요 그 모든 것으로 이렇게 이해될 정도로 첨예하게 그랬군요. 대립하기도 하고 아시는 것처럼 뭐 식민지 시대를 겪고 또 전쟁을 겪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거는 사실 세계적으로 네. 유례가 없죠. 자, 로만 포스트, 뭐 리처드 로저스. 자, 지금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이죠. 왜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두드러진 소위 대가들이 많은데 조금 유감스럽게도 건축 설계 쪽에서는 김수근 선생님하고 김중원 선생님 지금 다 타계하셨지만은 그 어른들 이후에 그렇게 뭐 제가 물론 잘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두드러진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건축 설계의 어떤 일종의 후진성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왜 그런 좀 이렇게 대가들이 안 나올까요? 네. 있는 건데 제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죠? 근데 이제 그걸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체로는 지금 그 노만 포스터다 또 뭐 로저스 선생이다 또 뭐 그 외에도 많은 건축가가 있습니다만 되게 유럽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건축가들이 어떤 이 건축가로서의 그런 이름을 걸고 이렇게 이 설계를 해오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우리나라가 사실 그 문화를 그런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교육, 설계 제도 또는 어떤 그 이 설계의 어떤 그 유행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것들이 한동안은 그 미국 쪽에서 많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의 문화 같은 경우는 어떤 건축가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내세워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어내는 그 이 디자인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동양적인 그 한국적인 사고가 어떤 누구 한 건축가 이런 것보다는 다 같이 이 노력해 나가는 그런 폼의 그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또 민족성에 좀 그런 게 녹아있지 않는가 생각을 그러면 해서 대가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반드시 건축 설계 부분에서의 후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의 차이가 있는 그렇군요. 거죠. 예. 건축 설계 강국 이런 것도 좀 개념이 있나요? 어떻죠? 영국의 대가들이 많으니까 물론 그렇겠고 네, 또 어디가 지금 이제 그 실용적인 그런 면에서의 어떤 건축의 그 이 우수성은 사실 뭐 미국이라든지 네. 또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굉장히 그 이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의 그런 그 이 요소들을 좀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어서 지금 뭐 실제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는 뭐 거의 실력으로는 뭐 큰 차이가 있지 않지만 그런 그 이 어떤 기반으로는 아직까지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일반인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대가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러면은 대중들이 금방 좀 그런 게 좀 뭡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튼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심지어 뭐 하여튼 체육 뭐 스포츠 모든 분야 망라서 지금 대가들이 많잖아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서울 지금 안에 그 유명한 빌딩들을 보면은 의외로 사실 미국 건축 설계사들이 설계한 건물들이 많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까 뭐 경쟁력 측면도 있지만은 서울이 그만큼 뭐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뜻도 있나요? 어떻죠? 그렇죠. 서울이라고 하는 뭐 이미 그 지금 미국의 조사기관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 여러 도시 경쟁력, 도시의 어떤 그 설계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 이 서울의 시장 규모가 약 13위로 지금 이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리? 그렇습니다. 네. 가령 뉴욕이 뭐 1등이다, 뭐 런던이 2등이다, 뭐 이렇게 파리가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은 서울이 13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고 아마 동경이 한 10위 정도 되고 그리고 아마 그 중국의 여러 도시가 이제 그 상위 랭크에 이제 있는 그런 현재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시장의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도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한편 서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그 신뢰성, 네. 국가 어떤 신뢰도죠, 신용이 있는 그런 나라가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선진 그런 설계 기업들한테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설계 건축사들도 이렇게 소위 지금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소위 인바운드고, 우리 건축사들도 밖으로 나가서 유명한 도시에서 설계를 하는 소위 아웃바운드 마케팅은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20년 전에 이미 그 중동 특수라고 하는 걸 건설 쪽에서 이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국제시장에 저희가 이렇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최근에는 물론 시공회사도 엄청나게 지금 이제 많은 그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설계 또 엔지니어링 회사의 그런 이 해외 진출은 뭐 대단히 그 스피드가 높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만 5년 이내에 뭐 정말 우리나라의 그 설계 엔지니어링의 어떤 그 해외 진출의 규모는 뭐 지금은 아직까지 인바운드하고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만, 멀지 않아서 숫자적으로 엄청난 그 비로 올라갈 것은 뭐 명확하고, 그 시장의 어떤 성격이 다만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또는 중동 또 뭐 제3세계 이런 쪽에 이제 맞춰져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조금 좀 더 극복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큰 선진 시장으로 나가는데 그 큰 기반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설계 시장하고 엔지니어링 파트는 조금 다시 한번 추가 질문을 조금 하도록 하죠. 네. 지금 오 사장님 그 현대건축의 건축도 아무튼 모든 게 유전하는데, 뭐 네. 건축은 당연히 첨단을 달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사조도 바뀔 때고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어떤 트렌드가 바뀔 텐데, 현대건축의 어떤 뭐 그야말로 메가 트렌드, 어떤 그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어떤 성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모든 산업의 요새 그 화두가 뭡니까? 이게 융합 아니겠습니까? 뭐 옛날과 달리 뭐 학교에 가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학문이 서로 이제 교류를 하고 융합학문. 융합의 시대죠. 음식도 수유전화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는 옛날 같으면은 시대가 넘어가면서 가령 뭐 모더니즘 시대가 있으면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고, 또 뭐 그 이후에 해체주의가 나오고, 또 이런 쪽 어떤 사조가 넘어가는 건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면에서 사조라는 말을 사실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조 간에 서로 간의 어떤 융합, 그것이 결국은 어떤 정보의 그런 이 시대가 됐고, 이 소위 그 IT라고 하는 그 기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건설 자재가 가령 모든 게 직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직선이 아니라 다 곡선, 게다가 곡면, 뭐 입체, 그런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흔히들 이렇게 이론가들이 사조 분류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네. 시대별로 뭐 그걸 이렇게 이론화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그야말로 융합의 시대에서 다른 분야도 그래요. 이게 그런 것이 많이 이제는 이렇게 가치 컨버전스하고, 그래서 그런 분류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기다 이제 IT 기반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화지요. 그런 것도 크게 보면 진화인데, 건축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오 사장님, 시장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 금융위기 이후 지금 리만 브라더스 사태 2008년도에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어렵다가 최근 들어 조금 경기가 나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 건설 이쪽에서 죽는 소리가,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어때요? 시장이, 반응하는 어떤 형태가 좀, 옛날보다 모든 게 빠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주기가 이렇게 한번 오면 그 다음에 오는 기간이 한 6개월이다, 1년이다. 또 좀 큰 산업 같으면 그게 이제 몇 년마다 이제 돌아오는 데 비해서 지금 그게 다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 업계 같은 경우도 사실 한 10년마다 한 번씩 이런 주기를 겪지 않습니까? 가령 IMF 때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당시에 저희 회사도 직원 숫자를 3분지로 이렇게 줄이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단행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왔지만, 10년마다 그런 주기가 또 있고, 지난 한 2년 전에 또 세계 경제 위기가 와서 이제 동반해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령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민간 시장에서의 그런 자본이나 이런 투자 여력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우리나라 같은 삼성이라든지 또는 뭐 LG라든지 이런 기업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을 많이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요. 예. 전체적으로는 그게 이제 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 이제 실제 어떤 일반적인 대중시장에서는 이제 그게 아직 회복이 안 된 걸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과거 같으면 단순하게 이제 건물을 설계하고 오너가 이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거를 그 이제 시공회사에서 집을 지어나가는 그 과정 단순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지어졌다면 지금은 그게 모든 게 어떤 건설회사하고 또 금융회사. 근데 금융이라는 저희 부동산 금융이라는 게 지금 뭐 이쪽 뭐 저희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에서 큰 사업들이 뭐 대표적인 용산이지만은 그런 데에서 이 금융과 이게 같이 얽혀지면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그런 어떤 여파를 받는 것이 이제 워낙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실제로는 이게 어떤 구조적인 데까지도 영향을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미 뭐 건설 회사 같은 경우는 구조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수한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앞으로 더 좋은 그런 기회가 되겠지만 좀 그렇지 못한 그런 수준의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이제 변화가 있죠. 우리 설계업계에도 지금 그런 변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이 양극화가 지금 뭐 하여튼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네. 뭐 결국 자본주의의 결과물이지만은 양극화 건설업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큰 기업, 잘 되는 기업은 끝없이 가는 거고 그보다 기준 이하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 수주 실적이 뭐 아주 제로인 올해 들어서 제로인 회사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더라고요. 제조업체 가면은 어쨌든 대기업하고 납품업체들 간에 지금 뭐 MB 정부에서의 화두인 상생, 동반 성장의 개념들이 나와서 뭐 정부가 대기업한테 뭐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대기업이 또 같이 손을 맞잡아 주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데 건설업계의 소위 그 동반 성장의 그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죠? 뭐 이러신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가령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 건설 부분의 전체적인 이 GDP의 비율이 과거 제 기억에는 20%를 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뭐 정말 개발 독재 시절 때에는 거의 30%까지 또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그게 지금은 6.9%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진 거죠. 그렇지만은 그 퍼센트가 낮아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그 어떤 우리 이 마켓의 어떤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그 덩어리 자체가 뭐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 이 모든 기업들이 건설회사 또는 뭐 설계회사들이 그 요구, 사회적인 요구를 이제 쫓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다 규모들이 이제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확장돼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좀 뭐 본의 아니게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게 지금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미 만들어진 가령 대형화의 문제 또 어떤 그런 불균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뭐 다 같이 이걸 이제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 그걸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그 결과를 어떤 그 제도나 또는 어떤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분야에서 지금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편차도 아무튼 또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게 뭐 지방에 있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 뭐 재무, 뭐 시행 능력, 뭐 또 뭡니까 실적 이런 데서 아무튼 열악하죠. 서울에 있는 것보다 이런 서울에 있는 대형 설계사들이 정부 수주를 거의 이렇게 싹 쓸어가고 하는 그런 관행 같은 것이 있죠. 글쎄, 뭐 설계라고 하는 것이 좀 독특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일반적인 그 대기업의 다른 기업과 좀 다른 게 다른 기업 같으면은 뭐 삼성이다 큰 회사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뭐 부품을 납품하든지 반제품을 납품하든지 또 소재를 납품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이 설계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이렇게 일이 들어오면은 일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생각해서부터 끝에 어떤 설계 도면에서 가는 게 다 크든 작든 시작과 끝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설계 회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서로 말하자면은 내부의 연결고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이제 그 상생의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좀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면 이렇게 하청의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일괄로 받아서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문적인 어떤 그 용역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만드는 그 디자인 서비스라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아이디어부터 실제 어떤 도면을 만드는 데까지 일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지금 시장 규모, 설계 시장 규모가 국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돼요? 설계하고 보통 엔지니어링 이 두 개를 이제 그 엮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설계라고 하는 건 보통 전통적으로 이게 디자인하고 이제 어떤 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따라오는 CM이라든지 또는 이제 감리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CM이 뭐죠? CM이라고 하는 거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네. 그 공사 사업 관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2005년도 자료를 보면은 9조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오 사장님 그 우리 공공건축 얘기 한번 해봐요. 서울이 참 전통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도시인데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뭔가 좀 뭐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 건축 전문가 입장에서 본 서울은 어떤 도시일까요? 글쎄 뭐 도시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요. 그렇죠. 예. 뭐 아름답고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좀 지저분하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이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시가 활력이 있는 거지. 도시라는 게 그냥 아름답게 이쁘게만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국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도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게 예. 기본적으로 그런 프레임, 그 인프라가 어떤 네. 그런 그게 이제 문화 가치가 될 수도 있거든 정신적 그렇죠. 그런 예. 가치가 있는 도시인지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건 뭐 너무나 다 잘 알다시피 아름다운 그 자연. 뭐 정말 세계 어디를 내놔도 저희 그 이 서울이 갖고 있는 그 이 산, 북한산 뭐 이런 한강 그런 자연은 정말 빼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희도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지구상에 이렇게 큰 도시가 산으로 둘러싸이고 그죠? 강이 한가운데 흐르고 하는 이런 입지를 갖고 있는 도시가 많지는 않아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예, 많지 않은 게 없죠. 동감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인데, 거기다 고도고, 네. 그런 문화적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데 뭔가 아직도 좀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그 얘기 한번 해줘. 지금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 서울을 주창을 하고서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논란이 많아요. 오사님 만나기면 이게 질문 아주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요. 디자인 서울의 결과가 예. 아직 지금 진행 중이지만 건축 전문가가 볼 적에 디자인 서울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로 보십니까? 좀 그 두 가지 도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 하드웨어적인 것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다고 봤을 때에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지금 뭐 시 예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시의회에서 그 부분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뭐 가령 한강섬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오페라 하우스 프로젝트가 다 지금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서울 정도 되는 도시라면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로서도 그런 걸 이제 해나가야 되겠고 또 뭐 사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이제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입장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좀 각도를 좀 디자인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 이벤트 어떤 그 행사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비판적이게 한다면 이 각도를 잡다 보니까 조금 그 힘을 좀 잃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이 양쪽을 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이렇게 좀 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후원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오히려 좀 너무 이렇게 뜻한 만큼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저희 프로그램 저하고 얼마 전에 대담을 했었어요. 1시간 동안 대담하시면서 디자인 서울에 대한
그 본인의 어떤 강한 의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오 사장 말씀 중에서 제가 그거 하나는 기여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벤트성 같은 거는 조금 지양을 하고, 그죠? 하드웨어 부분에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부분은 더 소신껏 하라는 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오 시장께서 참고를 하실 겁니다. 서울 디자인 서울 말고 한강 르네상스 문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뭐 걷기 좋은 서울 거리든 이런 그 소위 뭡니까 리모델링을 통한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제가 건축가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는 볼 때마다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게 건축가 출신이라가지고 조금 오 시장한테 우호적인 말씀만 주고. 근데 왜냐면은 이제 가령 파리의 에펠탑을 얼마 전에 다시 가봤어요. 한 20년쯤 전에 가봤나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정말 가봤는데, 또다시 놀랐죠. 그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그걸 보니까, 야,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와서 보던 걸 또 그 아버지가 와서 보고, 또 아버지가 보던 걸 또 손자가 와서 보고, 뭐 손자의 친구가 와서 보고, 그걸 전 세계에서 와서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정말 저 처음에 파리 에펠탑 만들 때 그 뭐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반대가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저렇게, 그야말로 불란서를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한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그런 도시의 그런 그 랜드마크라든지 또 그런 어떤 도시 가꾸고 서울 가꾸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의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디자인 서울거리 걷기 좋은 서울거리라고 그러죠.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자, 그 도시 리모델링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그렇죠, 고도를 중심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 상황은 어때요? 일본이야 워낙에 그 오래전부터 이 문화라든지 또 도시의 어떤 이 마을 가꾸기, 마치츠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일본의 그 하나하나의 지방 도시, 조그만 마을들을 이렇게 살찌운 그런 그 기반이 됐죠.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를 보고선 많이 이제 공부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겨있는 자산을 많이 잃었어요. 좀 전쟁 통해 많이 잃고.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또 전쟁 이후에도 그나마 많이 남아있던 게 있었는데, 개발 시대에 남아있어야 될 것들을 다 이제 부시고 새로 짓고 부시고 새로 짓고 하다 보니까, 남겨서 좀 우리가 지금쯤이면 이렇게 회복시켜서 좋게 사용할 수 있을, 지금쯤이면 충분히 이해하고 저거 좀 오래된 것이지만 우리한테 좋은 자산이 되겠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아무런 그런 어떤 이 가치 없이 다 이제 허물어 버린 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국에 지난번에도 상해에 가서 이렇게 보면 다이강루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이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이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계천 옛날 그 조그만 이 세가로 같은 식으로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길인데, 그 길을 지금 하나하나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미술관이 됐고, 또 거기에 음식점이 들어오고, 또 일부는 책방이 들어오고, 패션 스토어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걸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새로 그걸 갖다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개선해 나간 거죠.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우리가 앞으로는 기왕에 많이 잃었다 치지만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면에서의 어떤 책임이 크지 않을까. 지금 만들어지는 건물들이 가령 저는 가장 좀 마음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한 20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이제 부시고 다시 새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건물이 불안전하다는 이 승인을 받아야 다시 부시고 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경축해가지고 이제 그걸 철거한다고. 그것도 아닌 게 아니라 참 독특한 우리나라의 어떤 현상 같은 거예요. 20년마다 그냥 20년도 안 된 아파트 그렇게 부시고 또 짓고 하는 것도 난 그거 근본적으로 정말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아파트들 그렇게 오래 쓰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을 그렇게 하는 지금 겁니까? 제도가 바뀌고 있죠.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정부에서도 이미 그거를 이제 40년으로 이게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꽤 그래도 오랫동안 그 건물들이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실 정부에서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만 이 민간에서 그런 그 이 환경으로 이 문화적인 어떤 수준이 맞아요. 변화가 돼야만 그게 정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의뢰하는 분들도 야, 앞으로 집을 지면 100년 동안 갈 수 있는 걸 해달라. 이래야 그 집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뭐 좋고 나쁘고 그 속에 어떤 사연이 들어가고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에 이 100년 전에 이랬다. 이런 게 남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이고 엔지니어링 측면에 그 구조적인 어떤 그런 그 기술적 어떤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결국 우리 문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오래 못하고 그냥 또 바꿔버리고 기왕에 나온 김에 얘기를 180도 바꿔가지고 현대 건물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 지금 100층짜리 100층 이상 고층 건물들 그냥 되니 안 되니 말들이 많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 그게 이제 참 그 숫자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100층 네, 높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고층 빌딩을 저렇게 옛날에 타워링이라는 영화를 예, 재난 영화에서 보니까는 예. 그 스티브 맥킨이 이제 소방관 대장으로 나오면서 불을 그 고층 건물이 불나는 걸 다 끄고 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높은 빌딩을 사람들이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제가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이게 또 뭐 타월이 어떻게 이때 몇 층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마 100층까지는 안 됐겠죠. 안 됐었어요. 뭐 80 몇 층인가 아마 그랬었을 네.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이미 뭐 브루스 칼리파라고 두바이의 160층짜리를 삼성 그렇죠. 그 물산에서 이 집을 줬어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취성이 있는 거죠. 전 세계에 그 100층짜리를 지금 이렇게 짓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뭐 현재 아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 10개가 넘는 그런 100층 프로젝트를 지금 한국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개가 넘나요?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해야 되고 부정적인 면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데 먼저 좀 부정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상당한 이 100층짜리 프로젝트들이 아까 파리 에펠탑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 에펠탑 지을 때 그 들어가는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에 대한 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뭔가 국가적인 그런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지어지는 100층짜리의 대부분이 아까 아까 말씀드리던 중에서 PF라는 게 있었죠. 금융 조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방식이 100층짜리라고 하는 집을 짓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고층 건물 짓는 거하고는 이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계산을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령 50층보다 100층이 50층 기능보다 100층이 2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공법의 어떤 이 연구나 실제 우리가 브루스 칼리파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큰 지표가 되겠지만 국내에서도 그걸 계속 이 금액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시 구조의 관계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적정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업적인 방식에서 100층짜리가 이루어지려면 뭔가 좀 근본적인 그런 이제 좀 변화랄까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오 사장님, 기술적으로 인간이 질 수 있는, 이론적으로 그런 게 나오나요? 인간이 질 수 있는 최고층이 가령 몇 층까지 현재 기술로서 그런 게 나옵니까? 지금 세계 초고층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또 따로 협회가 있죠. 네. 학회라는 협회인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상해, 동경, 서울서도 이제 작년인가요? 열렸죠. 그런데 초고층을 연구하는 그런 많은 기술자들한테는 어떤 한계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요? 브루스 칼리파 할 때 이 삼성에서 아주 세계적인 기술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둥을 하나 세운다고 치면 기둥이 그 높은 데 올라가는데 이게 똑바로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실수가 약간만 각도가 0.1도만 어긋나도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은 그렇죠. 큰 변화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맞추는 기술. 또 뭐 그거를 가령 이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레미콘이죠. 레미콘을 저 높은 데다가 올리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기술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초고층 복합 사업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왕에 이런 100층짜리를 여러 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뭔가 한국이라고 하는 땅이 작은데 여기서만 되겠는가. 이 기술을 쌓은 걸 가지고선 세계 시장이 앞으로는 사실 뭐 여러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100층짜리가 전 세계에 더 지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것보다는 있다는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금 투자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네. 160가지 정도의 아마 요소 기술을 지금 네. 검토를 하고 그렇군요. 또 뭐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 기술로 한 60가지인가 정도를 이렇게 발췌해서 네. 그거를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고층 빌딩에 대한 소위 기술 노하우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뭐 고층 빌딩 얘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까 저기 오 사장님이 우리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부분에 아웃바운딩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쨌든 중동 건설 붐 이래로 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결정적으로 건설이 많이 기여를 했죠. 그런데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조금 그보다 시공, 지금 뭐 현대건설 그런 유명한 네, 대우나 무슨 메이저들이 시공한 것만큼은 사실은 그런 결과물이 없었어요. 지금 엔지니어링하고 다시 한 번만 좀 간단히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정리해 주시죠.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부분에서의 해외 진출 가능성 또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해외 진출 가능성은 높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뭐 굳이 해외를 막 쫓아다니지 않아도 거꾸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네. 또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건설만 그랬는데 지금은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쪽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이지리아에서 와가지고 네. 저희 회사에서 한 일주일 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런 아프리카의 그런 여러 제3세계 국가, 네. 한국의 이 개발 사례, 발전 사례를 그야말로 이 교과서 같이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잘 하고 가령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설계의 기술력, 네, 그렇죠. 또 어떤 해외 설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국제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고 네. 아마도 그것이 우리 한 3년 후, 이런 5년 후, 좀 길게 보면 이제 10년 후 같은 경우는 그게 아까 뭐 세계적인 건축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이유가 결국은 그 현지에 가서 이제 그 뿌리를 받고 이제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하고 만들어 나가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계 아주 유수한 건축가가 있는 그런 나라나 기업을 보면 이미 전 세계에 그 회사의 이름을 걸고 수십 군데 나가서 이렇게 지사도 만들고 일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뭐 이게 국가의 화두인데 앞으로 건설업계, 설계 쪽에서의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매년 한 2,500명 정도 학생이 이제 설계 분야에서 배출이 되는데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룸이 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1,500명 정도는 좀 다른 분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새로운 이 건축과 관련된 새로운 컨텐츠, 가령 에너지라든지 또는 설계 기술에 쓰였던 BIM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입체적인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설계, 또 이 관련되는 꼭 건축 이외에도 건축 유관되는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넓히는 그런 컨텐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건축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아요, 그죠?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오셔가지고 건축업계 거의 30년 일하신 우리 오 사장님이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죠. 예.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죠, 사실은.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참 후회되는 것도 많고, 내가 다시 좀 이렇게 젊은 시기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해봤을 텐데 하는 것들이 사실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벌한 그런 이제 건축가가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시장이 이제 포화가 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점점 우리 경제의 형태는 개발에서부터 이제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 옛날처럼 막 무조건 짓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실력이 있고 또 차별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고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각을 이제까지 배워온 그런 어떤 그 경험을 세계로 이렇게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본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재주가 뛰어나고 또 세계 시장에 나가서도 좋은 디자인을 낸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그 물건을 만드는 가령 디자인을 해가지고 좋은 그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를 잘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읽혀지는 거는 이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건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 끝까지 관심을 갖는 그 현장까지를 다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장 중심형의 그런 건축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 건축이라는 것이 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이렇게 정보라든지 그 웹 기반에서 이게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그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기 어떤 그 생각을 좀 갖지 못하고 이렇게 속된 말로 베끼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문학적인 그런 공부를 젊은 그 건축가들이 꼭 해야 하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Courir après quelque chose, la vie vaut la peine d'être vécue. Alors, elle s'entraîne à dire merci, à sourire aussi, même si elle s'ennuie. Oui, elle s'entraîne à tenter sa chance et elle se dépense pour combler l'absence. Seule en scène, elle joue comme 우리 한국 건설 한국이 시공에서뿐만 아니고 설계에서도 좀 세계적인 어떤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또 대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오사님 디자인 한국의 그 건설 부분에 좀 선봉에 쓰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 건설 쪽에서 조금 더 강력한 부가 되기를 되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